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이사회 현장 구호 활동가 채용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이사회 한국사무소에서 현장 인력 개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취과 전문의인 이효민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마취과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취과 전문의 이효민입니다. 저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인턴 레지던트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이후 2006년 3월에 전문의를 자격을 취득을 하고요. 그 이후에 2012년 11월까지 여러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총 8번의 국경의사회 현장 파견 활동을 했습니다. 제 첫 미션은 나이지리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 구호 활동의 일원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수단,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지금까지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취과 전문의는 현장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니까 당연히 마취를 하고요. 네. 마취과 전문의가 현장에 가서 재무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당연히 마취를 하는데, 자, 마취를 하려면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수술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경 없는 사회가 많이 활동을 하는 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 지역 같은 경우는 외상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외상 환자의 상당수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이런 외상 환자 이외에도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수술 환자들 많이 들어오고요. 병원으로요. 네. 그 이외에도 모자보건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위험 산모 관리라든지 그런 산모들에 대한 제왕절개라든지 이런 수술적 치료가 수행되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현장에서 마취를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마취과 의사는 수술실 이외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술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원 환자의 통증 관리에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중환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응급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수술실 밖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생기고, 이외에 또 현지 직원에 대한 지도와 교육, 훈련 이런 관리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의사로서 흔하게 하지는 않는 수술실 장비나 물품이나 여러 가지 약품들 같은 관리도 국경 없는 사회 현장에서는 마취과 의사의 책임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현장에서의 하루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하루는 정말 미션지마다 아주 다양한데요. 그래도 대략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자면 한 아침 7시 정도에 대략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 7시 반쯤부터는 오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의 날마다 회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그날 하루 의료 업무에 관한 간단한 계획, 이런 것, 전망,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각자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는 각 파트에 가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과 의사와 함께 수술을 마치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회진을 돕니다. 네. 회진을 다 돌고 나서 한 9시 반, 10시 이쯤부터는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술 건수는 그것도 미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한 5건에서 10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또 응급수술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하루 일과가 대충 끝나면 한 오후 대여섯 시쯤에는 오후 회진을 한 번 더 추가로 돌고요. 그 이후에는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각종 브리핑과 회의가 또 저녁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마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응급호출의 온콜 상태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취과 전문의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업무 내용적으로 가장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가장 먼저로는 한국에서 하고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다르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점이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이는 약품이나 장비 같은 게 현장에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마취 약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더 이상 많이 사용을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않은 케타민 같은 경우를 현지에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흡억제가 가장 약한 약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마취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 마취 등의 부위 마취를 전신 마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환자의 안전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관 삽관과 근위 환제를 사용하는 전신 마취가 이제 10% 이하로 소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품과 장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환자의 마취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술실 사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때 제가 필리핀에서 일할 때의 사진인데, 그나마 현지 병원의 수술실을 건물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텐트 수술장입니다. 네, 국경없는의사회가 현지에서 일을 시작을 할 때 뭐 건물을 못 구한다든지 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진료 활동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 텐트를 설치를 해서 수술실로도 이용을 하고 뭐 병동이나 응급실 이런 진료실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텐트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장비 세팅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수술실 같은 경우는 제가 남수단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무했던 수술실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수술 침대 정도 말고는 별로 네, 없죠, 있는 그러네요. 게. 이런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비 같은 걸 예시를 들어보면은 마취를 할 때 당연히 산소는 아주 필수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공급식으로 산소가 이제 그 벽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큰 산소 탱크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운반이라든지 관리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런 산소 농축기, 옥시젠 컨센트레이터라고 부르는 이 장비를 흔히 이용을 합니다. 이 장비는 전기만 공급이 된다면 주변 그 공기를 이용을 해서 분당 5에서 10m 정도의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MSF 현장에서는 표준 장비라고, 산소를 공급하는 표준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될 때 이용하는 마취기도 가능한 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고장이 잘 안 나는 네. 그런 그 심플한 마취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이게 되는, 제가 그 빨간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마취기인데 정말로 딱 그 전신 마취에 필요한 딱 세팅만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취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전기 공급도 필요 없이 그냥 정말 환자한테 그 연결을 해서 마취 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시킬 수 있는 그런 마취기입니다. 대신 저거는 전기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자들 호흡을 해줄 수는 없고요. 뭐 마취과 의사가 본인이 계속 손으로 네. 백을 잡고 백잉을 해줘야 합니다. 네. 수혈 같은 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보면 왼쪽에 보이는 빨간 그 장비는 헤모큐라고 부르는 장비인데, 작고 간단해서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이제 헤모글로빈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실에서 헤모글로빈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수혈하기 전에 환자와 그 수혈을 하기 위한 혈액에 그 혈액형이라든지 그럼 크로스 매칭을 하기 위한 그런 결과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동적으로 검사실에서 기계를 통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수혈을 할 때마다 마취과 의사나 아니면 담당하는 의료 직원이 저런 것들을 수기로 검사를 일일이 해야 합니다. 네.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보람이 있거나 아니면 현장 업무가 가지고 있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라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증례들, 뭐 환자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워낙 많았다는 게 이제 마취과 의사로서 힘들었던 점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첫 번째 현장 증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 구석에 보면 헤모글로빈 0.8이라고 써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수치의 헤모글로빈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저게 제 첫 미션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온 산모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산모의 검사 결과였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그 말라리아라든지 만성적인 영양실조라든지 아니면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저렇게 뭐 헤모글로빈 1점 몇, 2점 몇 이 정도가 아주 극심한 빈혈 환자들이 드물지 않았고, 네. 이런 경우는 제가 정말 생애 처음 보는 그런 증례였었죠. 두 번째도 보면 저 아기는 10개월 된 아기였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던 하나입니다. 저 아이도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하반신에 그 화상을 넓은 영역에 걸쳐서 화상을 입어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날마다 수술장에 들어와서 수면 마취 하에 그 화상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상처 치료를 했는데요. 화상 환자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특히나 서울 같은 도심 지역 안에서는 뭐 그렇게 흔하게 본 그렇죠. 증례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큰 대학병원에서 주로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화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거의 대부분 국경 없는 사회 현장 활동하면서 다 얻은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총알입니다. 이거 환자 몸에서 꺼낸 총알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상 환자를 보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총상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현장에 나가면, 특히나 분쟁 지역에 나가면은 총상 환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것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상 환자도 국경 없는 의사회 현장 파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처음 본 증례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증례들을 상황을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취과 의사로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스스로의 능력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이제까지 치료를 했던 대로 참 못하구나, 한계를 느끼는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는 정말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한국에서라면 정말 기본적인 케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도 현지인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곳에서 느껴지는 보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에서 하시는 업무와 현장 활동을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가요? 뭐 딱히 신체적, 정신적으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국과 현장 활동의 밸런스라면 무엇보다도 이제 근무하는 직장의 문제가 이제 가장 주의할 이렇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한국의 활동가들한테 가장 큰 제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첫 미션지 배정을 받고 나이지리아로 가기 전에 그게 6주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근무하던 병원의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혹시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상의를 해봤는데, 한국에 근무하는 환경과 분위기 여건상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고 저는 MSF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지금 일종의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 사례를 봤을 때 한국의 한 그 산부인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근무를 하시는 그 병원에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본인은 1년에 그 몇 번 정도는 뭐 한 달 정도씩은 이렇게 나가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하셔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한 번에 나갈 때 오래 나가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오래 나가시는 뭐 내과 선생님들이나 간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한 1년 파견 활동 근무를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셔서 1, 2년 또 근무를 하시고 다시 출국하시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좀 운이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휴직이나 아니면 휴가로 받아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나갔다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런 거는 좀 상당히 개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 직원의 의무 중 하나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훈련하면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한국에서도 젊은 후배 의사 선생님들을 보셨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과 어떤 점이 조금 다르던가요? 네, 저도 그동안은 계속 대학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의대생들이라든지 전공의들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심심찮게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훈련을 시킬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한국에 있는 전공의들하고 봤을 때의 그 현지 인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그 레벨의 차이가 확 차이가 납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뭐 교육 최신 지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훨씬 적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수련 환경도 훨씬 더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지 인력을 트레이닝할 때에는 의학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국의 전공의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의 후배 전공의들 교육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교육을 시킨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현장에서 현지 인력을 교육할 때는 그 현지 직원 같은 경우 나의 피교육자가 아니라 나의 동료입니다. 네. 동료인데 내가 이쪽에서 좀 더 지식과 경험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내 동료들한테도 전달을 한다. 전달을 하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위에서 수직적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실질적인 제한점으로는 아무래도 나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나 불어 같은 외국어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의 모국어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할 때만큼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경원의 의사의 현장 활동 이전에 혹시 마취가이로서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험해 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마취과 의사로서 특별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약품이나 장비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과 경험, 말 그대로 본인의 머리와 본인의 손만으로 이제 마취를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적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서 계속 그거를 바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 분야,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능숙함, 이게 그 어느 다른 장소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그 현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증례들, 새로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유연함, 그다음에 적응 능력,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여러 문화에서, 여러 연령과 인종의 그런 그 활동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람들과 업무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숙소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교적인 성격이면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 뭐 사교적인 성격이 아주 필수는 아니지만 사교적인 성격이면 본인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꼭 마취과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MSF 활동가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다행히 외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 같은 수술실 인력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처럼 원어민처럼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그 자기 동료들하고 해당 팀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어는 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효민 선생님은 계속해서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국경 없는 이사회 현장 활동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첫 번째 파견과 비교했을 때 그런 이유나 동기가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현장에 나갔을 때 나의 이런 제한적인 활동, 스스로는 제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지인들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 보람이 이제 가장 크고요. 그게 이제 의사로서의 느끼는 보람이고, 제 개인으로서 또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네. 생활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첫 파견 이후에 특별히 동기 자체는 달라진 게 없지만 첫 파견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파견 근무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일단은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 대비를 하고는 갔지만 그래도 첫 파견 나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상황들, 그렇죠.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상황들과 증례들에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많이 받았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녀오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션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적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어려움, 힘듦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네.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이나 즐거움은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MSF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국경 없는 이사회 현장 활동에 참여하시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 계신가요?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국경 없는 이사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선생님의 경우 혹시 첫 파견이라던가 첫 채용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경검사의 채용 과정은 정말 직종과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2012년 5월에 지원서를 제출을 했고, 한 달 정도 후인 6월에 서류 심사가 통과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월 달에 1대1 인터뷰 면접을 했는데, 원했다면은 인터뷰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제 스케줄상 8월에 일정을 잡아서 1대1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최종 합격을 하고 인력풀에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10월 정도에 간단한 트레이닝을 받고 12월에 첫 파견을 나이지리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외에 채용 및 현장 활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저희 쪽으로 이메일 전달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현장 활동과 채용 세미나에도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은미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많이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현장 활동지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